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최종 선택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모두 불기소,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고를 받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최종 판단만 남았습니다. 이 심 총장 어떤 선택을 하든 부담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뒤집고 최 목사 불기소할 거냐, 김 여사만 봐주냐는 의혹을 감수하고 최 목사만 기소를 할 거냐. 취임하자마자 큰 시험대에 놓였습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과의 주례보고 자리에서 명품백 사건 처리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리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품백에 직무 연관성이 없고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기기 어렵다는 수사팀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지난 6일 열린 수사심의위의 만장일치 김 여사 불기소 권고와 일치하지만 그제 열린 수사심의위의 최 목사 기소 권고에는 배치되는 의견입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르게 되면 가방을 준 사람만 기소하게 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 등도 고려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제 남은 건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단입니다.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수사팀 의견이 그대로 관철되면 수사심의위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따른 야권의 특검법 통과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결론이 나온다면 야당의 특검법 통과 압박은 더욱 심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여당, 특히 친한계의 용산을 향한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독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친한동훈계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독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조만간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독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압력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가급적이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 대표도 2달 만에 의원총회를 찾아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게 왜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 또는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라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친한계 인사들은 당장 다음 달 재보궐선거부터 김 여사 문제 해결 없이 위태롭다며 다음 달 국정감사 때 여사 리스크 더 커지면 여사 특검법 이탈표 8표가 안 나올 것 같냐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친한계에서는 선제적인 김 여사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 친윤계 인사는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 공세에 똘똘 뭉쳐 싸워야 하는데 한 대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 여사 사과를 두고 의견이 갈려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 날 바로 재의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안희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에게 넘어가 있어요. 야당은 이거 반드시 재의결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던데 이게 지금 언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네, 재의결에서 여당표의 반란이 나올지가 지금 최대 관심사인데요. 야당,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재표결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마지노선이 10월 4일인데요. 토요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남질 않았는데 결국 이 기자 말대로 핵심은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오냐,
친한계 특히 이쪽에서 이탈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친한계 분위기 취재해 보니까요. 당장 이번제 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에는 지금 보시는 의혹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8개나 되거든요. 여당 내에선 김 여사가 부담이지만 이건 지나치다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다음은 장담 못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음은 장담 못한다. 하긴 야당은 이번에 재의결이 혹시 안 되더라도 계속 지금 특검법을 내겠다는 생각이죠. 네, 친한계가 걱정하는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응답이 65%나 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찬성이 58%로 과반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라는 겁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검찰이 불기소하면 오히려 특검 여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건도 기소를 해도 불기소를 해도 여권은 둘 다 난감한 상황에 처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측은 임계치가 다가온다. 최상병 특검보다 더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상당히 우려하더라고요. 상당히 발언 수위가 좀 세 보이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독대 불발되고 한 대표 감정이 상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독대를 못해서 감정이 상한 게 아니다. 이 야당의 김 여사 공세를 막아낼 방법을 찾기 위해 독대가 오히려 필요했다라는 것이 한 대표 측의 입장인데요. 한 대표 측은 이 독대를 하면 김건희 여사의 사과 그리고 공개 행보 자제 등을 요청하려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국민들 마음이 풀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라고요. 조금 더 강경한 쪽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낮으면 의원들도 흔들릴 것이라는 말도 있고요. 이탈표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한 대표를 따르는 의원이 8명이 안 되겠느냐라고도 하더라고요.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야당 공세는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법사위는 이미 김 여사 모녀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입니다. 한 대표 쪽에서는 이건 뭐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도 다 휩쓸려 간다 이런 우려들도 하던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김 여사에 대한 정치 공세는 무조건 차단, 무조건 막아라입니다. 다만 김 여사 사과 문제는 일부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사과를 지금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곧 제2부속실도 출범을 할 거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도요. 한 대표를 향해서는 야당이 할 법한 말이 여당 지도부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어느덧 김 여사 이슈가 정치권의 최대 블랙홀이 돼버렸는데 돌파구 마련이 아직 멀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적용과 관련해 키맨 중 한 명인 청와대 당시 행정관을 내일 불러서 조사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에게 당시 생활비를 주고 있었으니 둘은 경제 공동체라는 게 검찰 논리인데 문 전 대통령 당시 다혜 씨에게 준 건 생활비가 아니라 임대료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경제 공동체가 성립되느냐의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남영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지난 23일 평산마을을 찾은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 이들에게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주장하는 생활비는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전 사위 소유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에 머물 당시 딸 내외에게 줬던 임대료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대료를 안 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직전 세입자와 똑같은 액수를 냈다는 겁니다. 자신을 뇌물죄 피해자로 적시한 검찰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대단히 걱정하셨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뛰어야 할 검찰이 전 대통령조차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검찰은 이 돈을 다혜 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라고 의심해왔습니다. 옛 사위가 2016년 2월 게임회사 입사 전까지 문 전 대통령 측이 매월 200만 원 이상 보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이 시기 다혜 씨 부부와 문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였다는 검찰 논리를 반박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건과 자기 수사권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해명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딸 다혜 씨에게 내가 준 건
임대료다 이 얘기가 지금 전해진 겁니다. 의도가 있겠죠. 네, 한마디로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묶여있다는 검찰 논리에 대한 반박 목적으로 보입니다. 경제 공동체가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 그러니까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에서 오간 돈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검찰은 뇌물죄 피의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인데요. 타이스타젯에서 월급을 받은 건 옛 사위였던 서모 씨지만 그 전에 생활비를 대주던 문 전 대통령 부부 지출 부담을 그만큼 줄여줬으니 이게 뇌물이라는 게 검찰 논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주장 같은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딸 부부와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라서 사위가 취업해 월급 등을 받은 게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선 경제적 이득을 본 게 아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라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집에 새들어 살았다는 건데 그게 그 대선 전에 문 전 대통령이 살았던 그 서울 구기동 빌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문 전 대통령 사위는 서울 구기동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 집에 살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하는 집세를 줬다는 게 이 집이고요.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던 2016년엔 홍은동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지내다가 2017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2012년부터 약 4년간 다혜 씨 부부에게 문 전 대통령의 돈이 건네진 걸 확인했는데 그 성격을 생활비 지원이라고 보고 있죠. 반면 문 전 대통령은 정상적인 임대료 지급이라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검찰은 왜 이 돈을 생활비라고 본 거예요? 네, 검찰은 사위가 게임 회사에 입사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는 2016년 토리게임즈라는 게임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2년간 여기서 일을 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매달 주던 돈은 사위가 취업을 하고 수입이 생기자 끊깁니다. 검찰은 사위가 수입이 생기니 돈 지급을 중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생활비였던 것인데요. 반면 문 전 대통령은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갔으니 돈을 주지 않게 된 것이라고 해명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앞으로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료라고 했어요. 그러면 집주인, 집 명의자, 전 사위, 서 씨는 뭐라고 했어요? 검찰이 조사는 했잖아요. 네, 사위였던 서모 씨는 임대료다 아니다. 명확히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2차례 소환 조사를 했는데요. 서 씨는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자금 성격에 대해 함구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문다혜 씨도 조만간 소환해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난달 문다혜 씨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먼저라 일러도 다음 달이나 돼야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공태현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새벽 10대 여성 청소년이 30대 남성의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만취한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묻지마 범죄인지 조사 중입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거리를 걷는 여성을 남성이 뒤쫓습니다. 거리를 점점 좁히더니 벼랑간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여성이 주저앉아 저항하지만 남성은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시민이 다가오자 황급히 주차장을 가로질러 달아납니다. 비명지르기 나는 말리려고 확 쫓아왔죠. 이렇게 남자가 도망가 보더라고. 저 남자 알아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가씨 의식을 이러고 있어요. 그래갖고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남성은 범행 장소와 1.5km 떨어진 이곳에서 붙잡혔는데요. 당시 또 다른 시민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붙잡힌 30대 남성은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인근 한 주차장에선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숨진 여성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친구를 데려다 준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아직 남성과 피해자의 관계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선원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임금을 착취해온 소개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지적장애를 겪는 이들의 임금을 빼돌려서 제 돈인 양 펑펑 썼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한 선원이 통발에 쓰이는 줄을 힘겹게 정리합니다. 하루 20시간 넘는 노동에 임금 착취까지 당하고 있다는 제보에 해경이 구조에 나선 겁니다. 배후엔 무등록 선원 소개업자인 50대 A씨가 있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선원 3명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호의를 베푸는 듯 싶더니 모두 빚이라며 갚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지적장애와 경계선 지능장애 수준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악용한 겁니다. 판단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이런 점을 악용을 해서 피해 선원들을 자기 사무실로 데려와서 숙식을 제공하고 그 숙식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채무를 지게 합니다. 선원들은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꽃게잡이 어선 등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넘게 일했습니다. 월급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A씨가 한 번에 정산해주겠다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챙긴 겁니다. 계약이 끝나면 다른 어선에 탈 때까지 감시하고 말을 안 듣는다며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나도 갚을 때가 내가 올려놨다가 내리면 또 담배 올려가지고 전동 받아가지고 제가 가라고 막. 3년 넘게 빼돌린 돈은 1억 3천만 원, 유흥비나 인터넷 도박에 썼습니다. 해경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일부 선주들은 피해 선원들이 탈출하는 걸 막겠다며 조업 후에도 육지에 배를 대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다만 A씨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보낸 만큼 처벌은 면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이달 초 클럽에서 마약을 가지고 있던 20대 여성이 체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번에는 마약을 판 윗선이 구속됐습니다. 대담하게도 구매자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팔았습니다. 송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흰색 모자티를 입은 남성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주머니에는 케타민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날 젊은 여성이 같은 건물로 들어가더니 금세 나옵니다. 건물에 사는 20대 남성에게 케타민을 사가는 겁니다. 건물에 사는 20대 남성은 텔레그램으로 만난 남성에게 케타민을 사서 소용량으로 포장해 되팔아 왔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사는 이곳 강남 오피스텔에서 직접 만나 마약을 팔았습니다. CCTV에 잡히지 않는 비상계단을 거래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구매자에게는 공용 현관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줬습니다. 무인 시스템이거든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다는 거는 그 사람이 외부인한테 노출했다던가. 이달 초 강남 클럽에서 마약을 소지해 체포된 여성의 윗선인데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만 취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이 남성을 체포하고 케타민 17g과 소포장에 쓰인 저울과 지퍼백 등을 압수했습니다. 남성에게 마약을 판 모자티 남성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두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해온 수도권 명문대중심 연합동아리가 최근 적발됐죠. 마약을 산 이들 중에는 대형병원 의사도 있었습니다. 마약을 하고 수술까지 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생 출신 연모 씨가 대표를 맡은 대학생 친목 연합동아리. 염 씨 등 회원 3명은 재작년 12월부터 1년간 여러 차례 마약을 하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염 씨는 동아리 임원진과 마약을 사고 나서 회원들에게 2배 가격으로 되판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마약이 동아리 밖으로도 퍼져나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중에는 서울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의사는 마약을 사서 한 달간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사는 새벽에 마약을 하고 오후에 병원에서 수술도 했습니다. 환자는 7명에 달합니다. 검찰은 수술받은 환자에게 피해가 생겼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상장사 임원도 염 씨에게 마약을 산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임원은 마약 밀수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의사와 임원 등 4명을 재판에 넘기고 일반인에게 마약을 판 혐의까지 적발된 염 씨 등 3명은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딥페이크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질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질문이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최 측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열린 미스 코리아 선발 본선 대회 행사장. 참가자들 뒤 대형 전광판에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종 후보 15명이 받은 질문 중 하나인데 후보들의 지식과 교양을 평가한다며 주최 측이 준비한 질문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질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말을 가속시키려고 하는 건가? 이미 여기서 더 충분하지 않아 뭘 더 바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좀. 지금 이 시기에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됐나? 행사 주최사는 불법 합성물이 아닌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모습을 재현하는 영상을 지칭한 것이었다며 질문에 훨씬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행사 주최사의 모회사인 언론사 노조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딥페이크 자체가 뭐 성착취나 뭐 이렇게 좀 악용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언론사가 기사를 많이 쓰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부적절한 질문이었다라고 보고. 노조 측은 미스 코리아 대회의 폐지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노년 측을 표적으로 200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아 사기를 친 불법 코인 다단계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요. 정당 창당에 60석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체육관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 정당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60석 목표도 내놨습니다. 국민의 권력으로 국민의 기업을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짜고 기술을 만들고 50대 A씨가 이끄는 일당의 목표는 국회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17개 지역에 무등록 다단계 지사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가상화폐가 상장되면 연금처럼 매달 받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투기성 화폐와 달리 실물화폐로 사용할 것이며 최고의 캐시카우이고 제2의 국민연금이라 생각합니다. 방송에 출연해 사업과 코인을 홍보하고 드라마 제작을 위한 연예기획사에 마트 운영과 배달앱 등 사업을 진행한다며 의심을 피했습니다. 3만 5천 명 넘는 투자자를 모집해 202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대부분 은퇴한 60, 70대 고령자였습니다. 한 푼도 준 적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노인들 속인 거예요. 정작 배달앱은 적자였고 정당에선 한 명도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코인을 빙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노인을 상대로 한 다단계 영업이 주가된 범행입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여죄가 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폭우 속 휠체어를 탄 여성이 왕복 10차선 도로를 힘겹게 건넙니다. 이걸 본 버스기사가 차에서 내려서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데요. 시민들은 번개맨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졌습니다. 배준석 기자가 이 버스기사를 만났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서울 강남대로. 휠체어를 탄 여성이 비를 맞으며 홀로 길을 건넙니다. 절반도 건너지 못했는데 초록신호등은 10초도 안 남았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뛰어와 휠체어를 밀고 왕복 10차선 도로를 내달립니다. 휠체어를 인도까지 옮겨놓은 뒤 시내버스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는 남성. 470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버스 기사입니다. 빗속에서 휠체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차량을 멈추고 급히 뛰어나간 겁니다. 시간은 한 9초,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반도 못 건너온 상황이죠. 근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는 정말 몸이 반응했던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은 휠체어를 밀어들이더니 흠뻑 젖은 채 복귀했다면서 번개맨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버스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칭찬과 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한 거지. 누구라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저는 또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중남미 페루에서 납치됐던 한국인 남성이 하루 만에 구출됐습니다. 납치범은 범죄 조직원들이었는데요. 경찰이 수류탄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체포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문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경찰이 손전등을 들고 차량 내부를 살핍니다. 양손이 결박된 한 남성이 뒷좌석에 끼인 채 누워 있습니다. 경찰이 손을 내밀자 절뚝이며 밖으로 나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페루 수도 리마에서 납치됐던 6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틀 전 새벽 지인과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도중 납치를 당했습니다.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던 납치범들은 이동 중 경찰의 포위망에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수류탄을 던지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현지 경찰 2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Los efectivos policiales se encuentran hospitalizados en el Hospital Central. 검거 결과 납치범 3명은 베네수엘라 국적의 범죄 조직 조직원이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공범 여부, 범죄 동기 등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외교부는 피랍됐던 한국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 훈련을 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배우자의 도움을 받으며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페루에서 한국인 납치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페루는 중남미에서 치안이 비교적 안정된 편에 속했지만 팬데믹 이후 경기 악화로 납치 범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이 한국인을 타깃으로 한 범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도 시내 한복판에서 납치가 이루어진 만큼 외교부는 개인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총기를 든 남성이 버스에서 한밤중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1시간 동안 추격전을 벌인 다음에야 버스를 멈춰 세울 수 있었는데요. 승객 1명은 이미 희생당한 뒤였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주황색 버스 한 대가 시내를 내달리고 경찰차 10여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그 뒤를 따릅니다. 버스 노선이 표시돼야 할 전면 전광판에는 경찰을 불러달라는 LED 문구가 선명합니다. 버스는 경찰이 준비한 장애물을 밟고 바퀴가 터진 뒤에도 흰 연기를 내뿜으며 한참을 내달린 뒤에야 겨우 멈춰섭니다. 운전기사는 양팔을 들고 침착히 기다리고 경찰은 연막탄을 던지며 인질구출 작전을 수행합니다. 미국 LA 남부 지역에서 총기를 든 51세 남성이 버스를 납치한 건 현지 시각 어젯밤 12시 45분쯤. The pursuit lasted approximately an hour. Southeast officers deployed a spike strip which flattened the bus's tires and were able to actually get the bus to stop. 현지 매체는 총을 든 남성이 버스에 올라타 기사와 말싸움을 한 다음 승객 1명을 쏘았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총을 맞은 승객은 사망했고 납치됐던 남은 승객 1명과 기사는 부상 없이 구출됐습니다. 4년 뒤 올림픽을 준비 중인 LA에선 올해만 4차례나 대중교통 내 강력 사건이 발생해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항복하는 러시아 군인을 구출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살려달라며 비는 러시아 군인에게 드론이 떨어뜨린 건 폭탄이 아닌 진통제와 물이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러시아 참호 곳곳을 다니며 생존자를 수색해 폭탄을 투하하던 우크라이나 드론. 갑자기 화면에 부상당해 누워있는 한 러시아 군인이 포착됩니다. 이 남성은 드론이 가까이 오자 기도하듯 양손을 모으고 살려달라고 빕니다. 여러 차례 물을 요구하는 손짓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육군 54 기계화 여단 소속 K2 대대가 현지 시각 23일 공개한 영상입니다. 잠시 후 드론이 이 러시아 군인에게 떨어뜨린 건 생수병과 진통제 주사. 드론을 따라오라는 메시지가 담긴 종이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드론이 남성의 항복 의사의 기지로 돌아가 구호 물품을 챙긴 뒤 다시 돌아온 겁니다. 남성은 천주교 성호를 그으며 감사 인사를 표시합니다. 이후 이 남성은 물을 마신 후 스스로 진통제를 주사했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드론을 따라 우크라이나군 참호로 이동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이 러시아군은 일주일간 음식과 물 없이 참호에 숨어 있었다며 포로로 붙잡힌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깨달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영상이 언제 어디서 촬영됐는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영상을 촬영한 54 기계화 여단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최전선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CLA 뉴스 최수연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가 선보인 스마트 안경입니다. 평범한 뿔테 안경 같지만 그 안경 쓰면 눈앞에 영화에서나 봤던 증강현실이 펼쳐진다는데요. 경험해 보실까요? 권갑구 기자입니다. 보안을 유지하려는 듯 한 직원이 손목에 줄을 감은 채 은색 철제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이어 메타 CEO인 마크 저커버그에게 가방 속 물건을 건네줍니다. This is Orion, our first fully functioning prototype, the most advanced glasses the world has ever seen. 검은색의 두꺼운 뿔테 안경처럼 생긴 오라이언은 증강현실 기기입니다. 안경처럼 쓰기만 하면 눈앞에 홀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손짓 몇 번이면 화상통화는 물론 동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식재료도 인식해 만들 수 있는 음식의 조리 방법과 추가로 필요한 재료도 보여줍니다. 오라이언을 미리 착용해본 엔비디아 수장 젠슨 황도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The brightness is good, the color contrast is good, field of view is excellent. 안경 렌즈 사이에 빔 프로젝터를 설치해 홀로그램을 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가상현실 기기는 머리 전체를 덮어야 했던 헬멧에서 헤드셋, 고글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AR 기기를 이용하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라이언은 작고 가볍게 만들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과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AR 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옆 사람과 소통이 가능해진 겁니다. But we're not going to be here in the 2030s communicating and using computing devices that are exactly the same as what we have today. 구체적인 무게와 출시 시기, 가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라이언이 스마트폰 다음에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오늘 밤부터 심야에 자율주행 택시가 서울 강남 거리를 누빕니다. 택시 운전자는 있지만 핸들을 잡지 않습니다. 믿을만 할까요? 어제 마지막 시험 운행길을 강태현 기자가 함께 해봤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지만 핸들은 잡지 않았습니다. 좌회전을 할 때가 되자 깜빡이가 켜지고 핸들이 스스로 돌아갑니다. 신호도 인식합니다. 초록불로 바뀌면은 차량이 신호를 인지하고 출발을 합니다. 오늘 밤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심야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차량에는 도로 전면을 비추는 카메라가 설치됐고 근거리와 원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더 센서도 달려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하는데 올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구간에서 운행한 뒤 내년 상반기 강남 전역으로 확대 운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100%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이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서면 안전요원이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수동주행으로 전환합니다. 연말까지는 무료로 운행하고 내년부터 요금을 받습니다. 이용자들은 일반 택시처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 싶네요.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또 심야 시간에 할증도 많이 붙고 하니까. 시범 운행 중에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비활성화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해 정식 운행 전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이 제주 남쪽에 제7광구 해역이 있습니다.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걸로 추정되는데요. 그런데 이 7광구 해역 90%는 현재 일본 해역입니다. 한일 양국이 39년 만에 내일 이 7구역 공동개발회의를 엽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974년 한일 양국은 한일 공동개발구역, 일명 JDG 협정을 체결하고 50년간 이 지역 자원 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1985년 회의 뒤 협의가 없었고 내일 39년 만에 관련 회의가 재개되는 겁니다. 협정은 2028년 6월 22일에 끝나지만 내년 6월 22일부터는 두 나라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7광구는 한국의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에 있는 대륙붕 해역입니다. 전체 면적은 서울의 124배 정도로 상당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체결로 배타적 경제 수역 개념이 도입돼 7광구 해역의 90%가 일본 땅이 됐다는 겁니다. 国際判例、これに照らしまして、一般的に中間線をもとに境界を確定するということが公平な解決になると。 일각에선 일본이 내년에 협상 종료를 통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존 대륙붕 근거를 내세우며 일본과의 공동개발 착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5세대 HBM 양산에 들어갑니다. HBM, 이 반도체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인데요. 이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격차를 더 벌이게 됐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현존 최대 용량인 5세대 HBM 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HBM은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디램 칩을 여러 개 쌓아서 만듭니다. 기존 최대 용량은 디램 칩을 8개 쌓은 24GB였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12단으로 쌓아 올리면서 용량도 50% 늘렸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올 3분기에 5세대 HBM을 양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를 실현시킨 겁니다. 저희 제품은 올해도 이미 솔드아웃이지만 내년에도 대부분 솔드아웃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HBM3E 12하이 제품을 3분기에 양산 가능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지난 3월에는 업계 최초로 8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납품했습니다. 12단 제품 양산도 선점하면서 올해 안에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엔비디아 최신 전용칩인 블랙웰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양산으로 SK하이닉스는 후발주자인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론과도 격차를 더 벌렸다는 분석입니다. 1위를 확고히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HBM의 시장 장악력을 좀 더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론 부상 후 휘청였던 주가에도 모처럼 훈풍이 불었습니다. 오늘만 9% 넘게 올라 이달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나라 가계부가 엉망입니다. 올해 목표했던 것보다 세수가 무려 30조 원 가까이 펑크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외국 상황이 확 바뀌어서라는데 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너무 많이 틀리는 데다가 이런 일이 4년 연속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안건우 기자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목표치보다 29조 6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56조 4천억 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입니다. 예상보다 14조 5천억 원이나 덜 거친 법인세 쇼크 영향이 컸습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 우차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외부 환경 탓만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경제 여건이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게 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또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아 법인세가 얼마나 거칠지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정부 해명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4년간 우리나라의 세수 추계 오차율은 주요국에 비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세수 추계 과정에서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세수 예측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정부는 뒤늦게 세수 추계 절차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국회 예산정책처와 같은 전문기관을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시키겠다는 건데 얼마나 정확성을 높일진 미지수입니다.
당장 올해 세수 결손은 추경 없이 여유 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뚜렷한 재원 마련 방안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대규모 세수 결손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면서 재정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뭐 경매합니까? 받고 5만 원 더? 누구 얘기한 말이에요? 네, 한 대표 오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당 동시에 겨눴습니다. 호남 재보선을 경매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하는 선거는 선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경매 아닙니까? 받고 5만 원 더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후퇴시킬 생각인지. 갑자기 받고 5만 원 더? 무슨 얘기예요? 네, 두 당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지원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거든요. 잘 예산 절감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기본소득도 좀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받고 5만 원 더. 전 국민 대상 행복지원금 지급 이런 솔찬히 쌈박한 공약 들어보셨습니까? 받고 5만 원 더. 약 100만 원 정도만 잘 절감하고 바꿔가지고 기본소득하고 받고 5만 원 더. 어, 1인당 10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요? 두 당의 영광군수 후보들은요, 영광에 위치한 원전인에는 세금을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탈원전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탈원전하겠다는 분들이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선거를 경매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이 또 난장판이 됐던데 누가 눈 뜨고 코를 베었습니까? 네,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석근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는데요.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해서 오늘 다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당했습니다. 여기다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고. 국민의힘 뜻대로 의결이 안 나오면 무조건 보이콧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통과를 해주기로 서로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만 통과가 된 거예요. 네. 민주당은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투표했는데 부결 난 걸 어떡하냐고 합니다.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 탄핵을 법치 파괴라며 비판한 검사 출신 인사라는 반론이 있었다는데요. 이 사기꾼 공방 그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사기 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사기꾼일 때 남에게 사기꾼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정말 국민의힘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DJ 아들 김홍걸 전 의원이 DJ 자택을 팔았는데 그걸 재단이 다시 사기로 한 거예요. 네, 김홍걸 전 의원이 지난 7월 한 사업가에게 판 동교동 자택을 김대중 재단이 다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판 아버지 자택을 아버지 재단이 다시 사들이게 된 거죠. 오늘 계약서를 합의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은행 이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면서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 은행 이자까지 준다는데 상당히 비쌌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재단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DJ 자택, 건물과 토지 합해서 100억 원에 이르죠.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매입자도 80억 원의 은행빚 졌다고요. 취득세와 부대 비용으로 대략 7억 원을 더 썼다는데요. 재단은 이 비용까지 다 주겠다고 합니다. 무슨 돈으로요? 대국민 모금을 하겠다는데요. 이 박지원 의원이 예금 6억 원을 내놓겠다고 했고 배우 이영애 씨도 후원 의사를 밝혔다. 또 경제단체도 접촉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국민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그 판 사업가에게 준다는 건데 이미 사업가로부터 김홍걸 전 의원은
돈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김 전 의원은 앞서서 17억 원의 상속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동교동 자택을 팔았다는데 상속세 내고 남은 돈의 용처는 오리무중이죠. 정치권에서도 비판 나왔는데요. 이익은 사유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금을 통해 동교동 사저를 사들이겠다는 건 결국 시민들이 돈을 모아 김홍걸 전 의원에게 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재단에 물어보니 김 전 의원이 돈 보태겠다는 뜻 아직 밝히진 않았다고요. 그래도 아들이니 김 전 의원 솔선수범해서 나서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올여름은 유달리 더웠죠. 여름이 더 덥고 길어지는 아열대화로 우리 땅 곳곳에서 열대과일이 자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먹거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입니다. 올해 여름은 폭우, 폭염, 열대야가 휩쓸었습니다. 여름철은 걷잡을 수 없이 덥고 봄, 가을은 짧아지는 아열대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갈수록 뜨거워지는 기후에 따라 우리의 먹거리 지도마저 바뀌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대과일인 바나나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이곳, 충남 천안의 한 농장입니다. 바나나 원산지인 동남아시아처럼 높은 기온에 강한 햇볕까지 내리쬐니 오히려 수확 시기가 앞당겨질 정도입니다. 제가 2월 달에 심은 아이가 벌써 열매를 맺고 있거든요. 한두 달 정도 빨라진 것 같아요. 인근 농장에도 파인애플과 파파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열대과일을 들여와 재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은 더 길고 무더워지는 아열대화가 굳어지면서 농산물 산지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나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던 감귤류나 바나나 같은 열대과일을 충남, 경기, 강원 지역에서도 재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본 온도가 높으니까 난방비가 좀 덜 들어가니까 난방비 덜 들어가는 만큼 소득으로 돌아오니까 조건이 좀 좋아지는 거죠. 강원도 강릉의 한 농가는 지난해부터 망고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평균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아열대 식물은 쉽게 보시면 겨울에도 초여름 날씨 정도를 유지해줘야 되니까 강릉이 남부지방과 거의 비슷한 날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수십 년 안에 우리나라 전체가 아열대 기후권에 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아열대 기후대가 2030년도에는 18.2%, 2050년도에는 55.9%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입니다. 20년 전에 시작된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 6마리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80마리로 늘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까만 아기곰이 나뭇가지를 갖고 놀고 있습니다. 달랑 넘어진 순간 가슴에 흰 반달 모양 털이 선명히 보입니다. 엄마곰과 나란히 숲속을 걷기도 합니다. 지리산에서 나고 자란 멸종위기종 1급 반달가슴곰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반달가슴곰의 자연 번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에서 한반도에 살던 반달가슴곰과 유전자가 같은 암수 3쌍을 들여와 방사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현재 6마리였던 반달가슴곰은 80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처음 방사했던 곰의 증손자가 태어나며 현재 지리산에는 반달가슴곰 4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인공 수정을 하는 등 꾸준한 노력과 관리를 해왔고 최근에는 자연 번식도 가능해졌습니다. 있는 곳은 아무래도 자연적인 숲으로 이제 건강한 숲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반달가슴곰을 보존하는 게 지리산 국립공원의 전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도 복원 사업을 시작한 지리산을 넘어 덕유산 일대까지 확장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야생곰의 서식지 관리뿐만 아니라 인간과 공존하는 방안도 연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뉴욕 한복판에 들어선 세계 최대 한글벽입니다. 세계인들이 한글로 보내온 다양한 글들이 거대한 벽을 만든 건데요.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한글도 세계적인 상품이 됐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맨해튼 32번가에 자리 잡은 뉴욕 한국문화원 건물. 높다란 벽면에 형형색색의 크리스탈 타일이 박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한글이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 50여 개 나라에서 7천여 명이 한글로 응모한 인생 문구 중 1,000개가 담겼습니다. 가로 8m, 세로 22m, 쓰인 타일만 2만 개에 달하는 세계 최대 한글벽입니다. 한 미국인은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문구를 썼는데 타일에 게재됐다며 신기해합니다. I wrote a few quotes and then I got lucky and one was picked and put on the wall. And then now it was a bit of a journey to look and find it, but I'm happy that I was able to.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용기였습니다. 모든 이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문구를 보낸 배우 이한희 등 유명인들도 동참했고 한 입양인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뒤늦게 찾고 뿌리를 받아들이다라는 고백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세계적 팬덤을 가진 한국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팬들이 남긴 응원 메시지도 새겨졌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어떤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런 전시여서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워요.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강익중 작가가 진행했습니다. 남들이 써준 지혜를 서로 배우고 또 우리가 또 그걸 품고 또 나눠주고 어려운 것보다는 보람되고 이렇게 우리가 얻는 게 훨씬 많았던 설치 같아요. 뉴욕에 들어선 이 세계 최대 한글벽이 K컬처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연임에 대해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선거에 나와 당선돼도 승인하지 않겠다고 한 건데요.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다시 절차를 밟은 뒤 정당하게 대표팀을 맡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현윤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타에도 거취에 대해선 즉답을 피한 정몽규 축구협회장.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역사가 평가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사연임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 회장 스스로 명예롭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선거를 치른 후에라도 불허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만약에 투표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그 승인을 안 하는 절차까지 갈 생각입니다. 대한체육회장은 장관이, 축구협회장은 체육회장이 승인하는 구조인데 정몽규 회장의 경우 시정명령을 포함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바로 잡겠다는 게 문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유인촌 장관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조건 물러나라가 아니라 불공정하게 선임됐다면 정당한 절차를 다시 밟은 뒤 대표팀을 맡으란 겁니다. 다시 공정한 절차를 밟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나 팬들이 납득을 하죠. 그래야 홍명보 감독도 훨씬 더 이렇게 정당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다음 달 2일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안동 하회마을에는 보랏빛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가을꽃인 개미치꽃이 만발해서 제법 가을 정취가 느껴지는데요. 아직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지만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기셔서 체온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예보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 모레까지 많게는 100mm 이상 퍼붓겠고 경북 동해안에는 20mm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8도로 평년보다 4도 높았는데요. 당분간도 평년을 웃돌아서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기온 19도, 대구 20도, 부산은 22도에서 시작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대구와 부산은 2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서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30조 원이 덜 거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엔 56조 원이 덜 거쳤고요.
이 돈 쓸 곳들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쓸 돈이 부족해지면 결국은 국채 발행, 빚으로 메울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틀려도 이렇게 크게 틀려서야 정부 실력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기어가는 나라 곳간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